자, 197페이지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의 폭리행위를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민법 104조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죠. 이름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되어 있습니다.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결국은 한 사람이 공정을 잃었기 때문에 그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은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폭리행위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폭리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득을 자기 혼자만 취득한다는 것이죠. 폭리란 말이,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사회 질서에 반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민법 103조의 예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첫 번째 104조의 성격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104조는 어떤 경우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104조 불공정한 법령이라 할 수 있냐라는 요건입니다. 이 요건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도 정리를 잘 해놨는데, 여기는 크게요, 객관적 요건을 하고, 이 객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요건입니다. 이게요. 그게 뭐냐면, 주고받은 거래 과정을 보니까 누가 봐도 현저히 불공정하더라. 불균형적이다. 그러니까 급부, 주는 것과 반대적으로 받는 반대급부. 받는 것이죠. 주고받는 관계가 이런 이야기예요. 보니까 이게 현저히 불균형하더라. 그러한 법령위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저한 객관적이라는 거죠.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객관적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은요. 주관적 요건이란 것은 기본적으로요,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을 주관적이라고 그러죠. 내면에 있는 것, 의식작용이라든지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사정도, 개인적인 사정도 주관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관적 요건에는 주로요, 피해자 개인과 이익을 본 수익자 있죠. 수익자는 사실은 폭리를 취한 사람 아닙니까? 폭리자 개인의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한테는 우리 민법에 보면 104조예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령에는 무효로 한다 했으니까 여기에 당사자가 바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거래행위를 이렇게 현장 불균형 거래행위를 했더라 이 말이죠. 이래 되겠죠. 인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한테 궁박이라는 사정이나 경솔이라는 사정이나 무경험이라는 사정이 이렇게 존재하더라는 것이고, 이 궁박, 경솔, 무경험이 피해자한테 모두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한 개 이상만 있으면 돼요. 한 개 이상만 있으면 돼요. 반드시 다 갖출 필요 없다는, 궁박만 있든 경솔만 있든 무경험만 있든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알아두실 게 뭐냐? 개념입니다. 궁박이라는 개념, 경솔이라는 개념, 무경험이라는 개념, 이걸 이제 우리 법원이 판단했다는 것이죠. 궁박이라는 것은 경제적 궁핍을 말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기 그게 하나지 않습니다. 정신적 곤궁, 급박한 상태, 신체적 급박한 상태, 다 궁박입니다. 경제적이 하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솔은 우리가 사회에 쓰는 용어가 똑같습니다. 판단을 아주 심각한 고려를 하지 않고 정해버리는 게 경솔이죠. 그리고 무경험, 이 무경험이란 것은요, 거래행위 일반적인 내용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의 영역에서의 무경험이 아니고요, 특정 영역에서의 무경험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서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조심해야 돼요. 요걸 조심해야 돼. 자, 그 중에 어느 한 개만 있어도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요건을 갖춰주죠. 근데 여기 수익자인 폭리자인 요건은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판례가요, 수익자인 폭리자에게
이러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악의 또는 이것을 이용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죠. 이걸 알면서 이용했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폭리 의도죠. 그죠? 이게 숨어져 있는 거죠. 이 안에, 그죠?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 있으니까 내가 이득을 많이 봐도 되겠구나. 내가 많이 받아야겠다. 이익을 많이 봐야겠다.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익이요.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혼자 독점한다는 거죠. 폭리를. 폭리라는 것은 자기 혼자 이익을 본다는 거죠. 그러한 의도가 이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 따라서요, 수익자에게도 이러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수익자에게도 악의 또는 이용 의사가 존재할 것. 이 두 가지 요건은 피해자, 폭리자, 즉 수익자에게 주관적으로 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이러한 요건은 그러면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건의 입증 책임이요. 요건의 입증 책임은 무효 주장자가 입증 책임져야 되니까 무효 주장자 누구겠어요? 피해자겠죠? 그렇죠? 피해자가 이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걸 스스로 자기가 증명해야 됩니다. 피해자 쪽에서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요건 전부를 입증해야 되니까 여기에 추정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요건의 추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정 안 된다. 그러니까 객관적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이 갖추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을 전부 다 증명해야 되고, 이 피해자는요, 자기한테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폭리자한테 이런 내용으로 이용의사, 악의가 있었다는 것, 이거 전부 다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정되지 않는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건은 추정되지 않는다. 여기는 요건 추정 안 된다. 따라서 전부 다 무효 주장자인 피해자가 그 요건을 전부 다 증명해야 한다. 요건 전부 증명. 그죠? 요거는 요건 전부를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요건을 갖춰주면 효과는 뭘까요? 당연히 무효죠.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효죠. 자, 여기에 다만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도 못합니다. 추인도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요, 무효인 행위의 전환의 법리는 이것은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판례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해둬야 되겠어요. 무효행위 전환은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어디였어요? 104조 무효였어요. 그 다음에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일 뿐만 아니라 103조 예시규정이니까요. 그럼 여기에 이미 이행했다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행 후이면,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죠. 여기는 피해자에게는 폭리의사 103조 여기에 해당되는 의도가 없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폭리자인 상대방 수익자에 대해서 자기가 급부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수익자가 피해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은 이렇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수익자는 사회질서 위반의 의도가 여기에 해당되죠. 폭리 의도가 있으니까. 따라서 수익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피해자는 자기가 수익자에게 지급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이미 급부이행을 서로 간에 주고받았다라고 하면
피해자는 자기가 준 내용을 돌려달라 할 수 있고, 폭리자는 폭리자는 피해자한테 자기가 준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래 되겠죠. 자, 이것은 그 이유가 바로 요 수익자, 폭리자한테 사회질서 위반의 의도가 들어있는 행위로서 요거는 746조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러한 의도가 없죠. 사회질서 위반의 의도가 없으니까 여기는 피해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 부분을 또 여러분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자, 이런 내용이 여러분 교재는요, 198페이지에 주관적 요건, 그리고 입증 책임, 그리고 효과,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법령의 해석이죠. 자, 법령의 해석. 이 해석이란 것은 당의 법령의 의도인 목적, 내용이 불분명할 때예요. 이 목적이 불분명할 때 이 목적, 내용을 확정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확정하는 기술. 이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법령에는 그 의도, 목적이나 내용이나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령에는 바로 의사표시 안에 들어있죠. 의사표시 안에 이 의사가 바로 목적, 내용, 의도로 나타나 있으니까 이 표시 행위를 해석하게 되면 법령의 해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법령의 해석은 곧 의사표시의 해석이다. 이렇게 해도 맞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석의 대상은 당연히요, 의사가 들어있는 표시 행위를 해석하면 되죠. 따라서 표시 행위를 가지고 해석한다. 그럼 해석할 때 해석의 성질은 뭐냐? 해석의 법적 성질이요. 바로 이 표시 행위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표시 행위의 객관적, 법적 의미를 확정하여 그걸 통해서 의도를, 내용을 읽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걸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평가 작업이죠. 그러므로 해석의 법적 성질은 법률 문제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옳고요. 법률 문제를 해석하니까 만약에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면 법률 문제가 발생하여 대법원의 상고 이유가 되겠죠. 상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문제를 해석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상고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법률 문제를 해석하고 상고 이유를 인정하게 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요. 즉 표시행위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요. 세 번째. 해석 방법이죠. 이 해석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요, 표의자 입장에서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죠.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 입장에서 표의자의 지인대로 해석하는 것이요. 그 지인대로 해석하면 내심적 효과사를 그 사람의 의도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걸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독 행위를 해석할 때 주로 이루어지고 오표시 무효가 적용되겠죠. 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자연적 해석입니다. 이 자연적 해석을 할 수 없다면 그때는 두 번째 단계로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규범적 해석이란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 행위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그 사람의 지인이, 즉 그 사람의 의도, 목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만약에 이 규범적 해석조차 할 수 없는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 즉 다른 말하면 진의도 표시행위도 아무것도 없는 공백이 존재한다. 틈이죠, 틈. 간극이라고 합니다. 간극. 간극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공백의 보충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보충하는 방법은 바로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보충적 해석은 바로 표의자나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면 안 되죠. 왜? 그렇게 되면 일방에게 치우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그 제3자 입장에서 공백을 메꾸어 들어가는 해석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최후 해석 방법입니다. 보충적 해석은 최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해석의 방법을 적용도 이런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연적 해석이 가능하면 자연적 해석하는 것이고, 자연적 해석할 수 없을 때 규범적 해석하는 것이고, 자연적 규범적 해석도 모두 할 수 없는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 해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통 이 보충적 해석은요, 주로 계약 영역에서 많이 발휘됩니다. 계약에서 많이 발휘돼요. 자연적 해석이요. 보충적 해석이요. 자, 이러한 해석을 할 때요. 해석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석 기준요. 당사자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고요. 목적이 없을 때 사실인 관습에 그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관습에 따라서 해석합니다. 그 관습조차 없을 때는 임의 법규, 우리 민법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임의 규정 가지고 해석하면 됩니다. 임의 규정조차 없다면 그때는 신의성실 원칙, 신의식에 따라서 조리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따라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순서를 적용하는 것이죠.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인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서. 이거는 사실인 관습을 적용하면 목적이 없는 상태일 때만 사실인 관습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인 관습조차도 없다면 그때는 임의법규, 임의규정을 가지고 해석하고요. 임의규정조차 없다면 그때는 신의칙, 우리 민법에 있죠. 2조에 있는 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도 이런 순서로 그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법령의 해석은 이 해석 권한을 누가 있죠? 해석 권한의 주체는 바로 재판을 하는 법원입니다. 법원. 법원이 법령의 해석의 권한을 종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따라서 만약에 법령의 당사자가 말이죠. 법령의 내용에 다툼이 있으면 뭐 어느 일방이 해석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해석 권한의 주체인 법원의 해석 권한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왜? 그 권한은 법원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이 바로 법령의 해석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199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자, 의에 보시면 법령의 내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때, 불분명할 때 그 법령의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의사표시 안에 있는 의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해석입니다. 당사자 의도가 무엇인가를 확정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가 법령의 해석으로 귀착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의사표시 해석, 이것이 곧 법령의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법령의 해석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를 확정하는 것인데 반드시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표시행위에 주어져 있는 객관적 의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의도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법령의 해석은 객관적 법적 평가다. 이렇게 해서 그 성질은 밑에 있네요. 법률 문제로 다룬다. 이게 통설 판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법률 문제로 해석하니까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대법원의 상고 이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200페이지에 가면 법령의 해석의 방법이 자연적, 규범적,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충적 해석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으로서 보통 단독행위, 또 어표시 무효의 원칙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적 해석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신분행위를 해석할 때는 특히 더 자연적 해석을 원칙으로 삼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를 가지고 표시상의 효과서를 밝혀내는 작업입니다. 이 규범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을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때 200페이지 제일 밑에 양갈로 2번에요. 규범적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 즉 자연적 해석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서를 안 경우, 동그라미 3번 상대방이 신의식상 요구되는 배려를 하지 아니하여 알지 못한 경우, 동그라미 4번 신분행위. 이러한 네 가지 형태는 규범적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인 거죠. 이때는 결국 원칙적으로 내심적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해라. 그래서 자연적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충적 해석. 이것은 제3자 입장에서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 즉 당의 거래행위 내용에 당사자 의사표시가 아무것도 없어서 공백이 있더라는 것이죠. 공백이 있을 때 이 공백을 메꾸어 넣는 해석 방법이 바로 보충적 해석이다. 보통 가상적 의사를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사자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가상적 의사를 밝혀내는 작업이 바로 보충적 해석입니다. 이러한 보충적 해석은 보통 계약에서 주로 큰 기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했죠. 자, 이러한 법령의 해석을 할 때는 기준을 가지고 해석해야겠죠. 이때 표준, 즉 기준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그대로 해석해 주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해석이죠.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 의도, 당사자 목적, 당사자 내용이 불분명하면 그때는 그 사람의 의도를 따라서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사자 사이에 옛날부터 반행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왔던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그 사실은 관습, 관행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이때 사실은 관습은 관습법이 아니죠. 사실은 관습은 일반인의 법적 확신이 없는 관행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실은 관습은 관습법과 구별돼야 되고, 이때 사실은 관습은 그러한 관습이 있다는 것을 당사자 사이에 분쟁 있는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죠. 따라서 입증 책임은 사실은 관습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입증 책임 당사자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이 203페이지에 양갈로 3번 사실은 관습의 전부에 관한 주장과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당사자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은 관습조차 없다면 그때는 우리 민법에 임의 규정을 가지고 해석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04페이지에 있죠. 204페이지에서 당사자 의사도 없고 그 의사가 명하지 않는데 임의 규정이 존재한다. 사실은 관습조차도 없는데 임의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면 임의 규정에 의한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의 규정조차도 없다 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민법에 있는 2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의 가장 합리적인 내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 이게 바로 예문해석 원리가 우리 판례에 입각한 판례가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계약서 안에 말이죠. 어느 일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그 부동문자화되어 있는 계약 내용이 이미 활자화되어 있더라.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신식상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문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해서 상대방의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예문에 불과하다고 해서 그 효력을 부정해버리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예문 해석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판례 이론인 예문 해석 이론이란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석한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문 해석 원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해석 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문 해석은 바로 최종적으로 신의 성실에 입각한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법령의 해석의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즉,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실 타당성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법령의 해석 어떻게 한다는 걸 공부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고 또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씩 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